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분통 터질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그것도 가장 추악하고 지저분한 일로 일방적인 매도를 당해야 했거든요. 지금 그때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억울하긴 하지만요. 시간이 약이라고 10몇 년이나 지난 과거가 되다 보니 이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결혼 1년 앞두고 상가에 제 공부방을 열었죠. 그때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저한테 바라는 거 크게 없고 아이만 빨리 가져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나이도 20대였고 결혼하면 신혼생활을 좀 즐기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요. 저는 어머님께 신혼생활 조금 즐기고 아이는 가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영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남친 하는 소리가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말하시면 적당히 알겠다고 하고 말라더군요. 손주 욕심 많으신 분들이고 의뢰 시부모님이면 할 수 있는 소리시니까 그냥 네 하면 된답니다. 남친에게 본인 생각은 어떠냐고 하니까 자기도 급할 건 없다고 아이는 천천히 가지자고 했어요. 남친 생각도 제 생각과 같다 보니까 아이는 천천히 가질 계획일지언정 어머님에게는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져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하시는 소리니까 그냥 네 하라고 했던 남편의 말과 달리 어머님은 꽤나 신혼부터 적극적으로 임신에 관해 입을 대셨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받아봤느냐, 몸에 이상은 없느냐, 따로 준비는 잘 하고 있느냐 등등 임신할 때 좋다는 약까지 지어오셨죠. 저는 어머님이 약까지 들고 집에 오셨을 때 결국 말씀드렸어요. 실은 이미 원중 씨랑도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저희는 아이 천천히 가질 생각이라고요. 어머님이 워낙 아이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 죄송해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결혼 전엔 분명히 아이 빨리 가진다며. 원중 씨가 그렇게 말씀드리자고 해서요. 그러면 일단 결혼부터 하려고 속인 거야? 어머님이 아이 문제로 결혼 전부터 부담을 주시니까 적당히 맞춰드린 건데 속인 거냐고 따지시니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어머님, 속인 게 아니라요. 사실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혼생활도 좀 즐겨보고 싶고. 신혼생활이 뭔데? 그냥 원중 씨랑 시간 많이 가지는 거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애 낳고 해. 애는 다 봐줄 테니까. 저는 곤란한 기분으로 말씀드렸죠. 저도 공부방 연지 1년 조금 넘었다 보니까 좀 더 일에 집중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거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결혼했으면 애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어머님은 제 일에 대해서도 폄하하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공부방이고 신경 써야 될 일 많죠. 제가 따로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면. 너 참 그렇다.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가진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말이 싹 바뀌네. 안 가진다는 게 아니고요. 좀 천천히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급할 게 없다 보니까. 어른이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어머님은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 그럼 너네 알아서 해. 그렇게 화가 나셔서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하지만 아이를 가지는 문제는 어쨌든 저와 남편의 문제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그렇게 1년 반 정도는 피임을 하며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제는 천천히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후부턴 피임 없이 준비를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제 딸에는 피임을 하지 않으면 금방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년 검진을 하지만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젊었고요. 하지만 거의 1년 넘게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면 아이는 금방 생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기간에 맞춰 준비를 해도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고 저도 슬슬 조급해졌습니다. 또 제가 마음이 불안해진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과는 결혼 초반까진 잘 지냈어요. 서로 바쁘긴 해도 시간 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전히 연애하는 기분으로요. 하지만 그게 1년, 2년 정도 지나면서 사이가 많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저보다 남편 쪽이 많이 시들해졌어요.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 각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남편은 약속을 핑계로 일 끝나고 나도 밖으로 잘 돌았습니다. 같이 하던 취미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동기들과 라운딩을 간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대놓고 싸우거나 부딪히는 건 아닌데 남편과 제 사이는 부쩍 느껴질 만큼 멀어지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특별한 계기도 없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남편은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때쯤 느낀 게 혹시 우리 사이에 애가 없어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애가 부부 사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확실히 아이 없이 살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에선 어떤 끈끈한 가족의 정 같은 게 안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더 아이를 원한 것도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남편과의 사이가 다시 좋아질 거란 기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도 오히려 초반에는 어머님 말씀처럼 아이를 좀 빨리 가져보자고도 저에게 말했지만 나중에는 아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생각보다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도 깨끗하고 임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별 문제가 없으니 남편 쪽으로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친구 중에 비뇨기과 의사가 있다면서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 후 검사 결과 어땠느냐고 물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임신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자연 임신은 좀처럼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점차 임신이 간절해지는 것과 달리 남편은 검사 이후 눈에 띄게 임신에 대해 시큰둥해졌습니다. 안 생기는데 굳이 아등바등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그냥 우리끼리 이대로 살자고 하면서요. 남편까지 임신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저희 부부 사이의 임신 준비는 흐지부지 되어갔습니다. 제가 임신을 원해도 남편 쪽에서는 미적지근하니까 난임 치료는 말도 못 꺼냈죠. 그래서 그 사이에도 남편과의 관계는 가끔 있었지만 딱히 날짜를 맞춰서 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날짜를 맞춰서 하려고 해도 남편 쪽에서 안 내켜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오히려 마음을 좀 놓고 나니까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 후 별다른 병원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반년 만에 제가 임신을 한 거였죠.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이라 더 놀랐어요. 생리가 늦어졌고 설마 하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결과는 2줄이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요.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저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확실히 임신이 맞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남편과 제 몸에 별 문제가 없어도 임신이 안 되는구나 걱정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찾아와 주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남편과 시부모님께 알릴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요. 꼭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남편은 약속이 있었는데 저 때문에 취소했다고 투덜거리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남편이 기뻐할 얼굴을 기대하며 산모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자, 저는 남편이 그걸 보고 뛸 듯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음파 사진을 보는 남편 표정이 엄청 어두운 겁니다. 임신? 놀랐지. 남편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기쁜 얼굴이 아니었죠. 놀랬어? 좀 놀랐네. 생각지도 못해서. 기쁘지 않아? 기쁘지. 근데 좀 놀라서. 혹시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
아직 당신한테 먼저 말해야지. 엄마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그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이나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감동하거나 기뻐서 보는 얼굴이 아니라 좀 심각한 얼굴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니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진 게 저 사람은 안 기쁜가 싶기도 하고요.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저희는 얼싸안고 그렇게 웃음꽃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저녁이었죠. 다음날 저는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전했고 부모님도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선물처럼 나에게 찾아온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웠고 그만큼 아이도 잘 키우고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시부모님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임신 사실을 말한다더니 했나 보다 싶었어요. 집으로 초대해서 축하한다고 하실 줄 알았죠. 그렇게 퇴근 후 시댁으로 바로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는 남편도 이미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신혼 때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아이다 보니까 몹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들어서 보니 시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더군요. 제가 들어오는데 저를 보는 눈빛들이 엄청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은 쏘아붙이듯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너 임신했다며? 네, 원중 씨한테 들으셨죠? 누구 애니? 대뜸 어머님은 누구 애냐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 애 원중이 애 아니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황당해하는 저에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그러는 겁니다. 실은 나 말 못했는데 나 무정자증이야. 자연 임신 힘들다고. 근데 어떻게 당신이 임신을 했어? 남편의 말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난데없이 무정자증이라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정자증? 그런 말 없었잖아. 아무 문제 없다며.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애를 못 가질 만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도 별 기대 없었고. 근데 당신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니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시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저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건 너지. 우리 원중이는 애 갖기 힘든 몸이라는데 너는 어떻게 임신을 떡하니 한 거니?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이 애가 원중 씨 애가 아니면 누구 애라는 말씀이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파들거리며 말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겠지? 어머님!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의 맹세 후 저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딴 데서 애를 가져서 오기라도 한 양 저를 파렴치하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머리가 새카매지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검사 결과지 있어? 어디 나도 봐. 없어. 그걸 뭐하러 들고 있어? 설명 듣고 알겠다고 했지. 당신 친구가 아는 병원이랬지? 지금 가. 가서 설명 다시 들어. 설명 듣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내 친구한테 똑똑히 들었는데? 근데 애초에 그런 걸 왜 나한테 속이냐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임신하려고 노력했는데. 쪽팔려서 말 못했다고. 대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자고 했잖아. 엄마도 더 이상 당신한테 애기 가지라고 안 쪼았고. 근데 당신은 뭐야? 뜬금없이 무슨 임신이야? 뜬금없이 뭐가 뜬금없어.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그러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그 애 내 애 아니지? 지금 뭔 소리 하는 줄이나 아니? 그래 안다. 좋아. 그럼 네가 직접 들어봐. 남편은 씩씩대며 그때 진료를 봐줬던 비뇨기과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더니 스피커폰으로 바꾸더군요. 여보세요. 난데. 지금 와이프도 듣고 있거든. 네가 내 얘기 좀 해줘야겠다. 내 상태에 대해서. 뭐? 아직도 말 안 했어? 어쩌다 보니. 얘기 좀 해줘라. 안녕하세요, 재수씨. 네. 그때 검사했는데 원중이 무정자증 판정받았어요. 재검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임신 원하면 시험관을 하던지 미세수정으로 시도해볼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원중이도 알겠다고 재수씨에게는 직접 말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컴컴해지더라고요. 잠깐만요. 근데 무정자증이라고 꼭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정자증 판정 받고도 자연 임신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임신하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축하드려요. 저기 원중아, 무정자증 판정을 받아도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들었지? 저 역시도 기가 막혀 남편을 노려봤어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듣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달라질 건 없어. 이해는 당신 애니까. 당신 말하는 게 뭔데? 내가 당신 놔두고 딴짓이라도 했다는 거야? 남편은 씩씩대더니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저는 완전 경악해서 보고 있고요. 적당히 해. 내가 불임인데 어디서 딴 놈애를 임신하고 와서. 남편은 그렇게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그대로 남편 싸다기를 날렸죠. 미쳤어? 그러니까 어머님까지 확 잡아채시더라고요. 너 미쳤어? 뭘 잘했다고 내 아들 뺨을 때려, 이 뻔뻔한 년아!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이 철면피, 지금 다 듣고도 이렇게 우기시겠다? 그렇게 임신하라고 할 땐 싫다고 신혼을 즐기겠다니 어쩌느니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임신했다고? 누구 새끼야? 어떤 놈이랑 밖에서 그러고 다닌 거냐고? 어머님, 말씀 가려하세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 사람은 맞다고요.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토록 원하는 임신이 됐는데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제가 외도 저질러서 아이를 가진 것 마냥 몰아세우는 겁니다.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와, 진짜 끝까지 소름 끼친다 너. 남편은 그대로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분해서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뒤에서 저한테 쌍욕을 퍼붓고 있으셨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는 2차전을 했습니다. 끝까지 우긴다 이거지? 너, 이 애가 진짜 네 애면 어쩔래? 뭐? 나는 하늘의 맹세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거든? 이 애는 무조건 네 애야. 내가 나와서 증명할 거야. 근데 네가 나 의심하고 몰아세운 거 이건 절대 용서 못하지. 그 애를 기어코 낳겠다고? 저는 그 말에 기함했습니다. 그럼 지우기라도 하자는 거야? 내 새끼도 아닌데 그 새끼를 기어코 낳아?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네가 무정자증이라도 임신 확률이 없는 것도 아니라잖아.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기어코 내가 외도를 했다고 하고 싶은가 보네? 네가 내 상황이 돼봐라. 그런 생각 안 드는지. 긴 말할 필요 없이 애 지워. 못 지워. 반드시 나을 거야. 나와서 똑똑히 알려줄게.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너 이 애가 네 애면 어쩔래? 그 애가 내 애면 좋아. 이 집 너 줄게. 약속 지켜. 그리고 우리는 이혼이야. 너는 이 애 볼 생각도 말고. 만약 진짜 내 새끼 아니면 어쩔래? 너도 이 집에 사용하는 돈 내놔. 좋아. 얼마든지.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차키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죠. 힘들게 임신한 아이인데 축복받지는 못할 망정 누구시냐고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듣고 정말 가슴이 터질 것처럼 억울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과는 완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반드시 아이를 낳아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했죠. 저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요. 저도 최대한 남편을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건 둘째치고 남편의 입장에서도 무정자증 판정 받았는데 제가 임신을 한 거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최대한 이해해 보려 노력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보란듯이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더라고요. 왜냐면 그 후 대놓고 외도를 저질렀거든요. 매일 귀가가 늦는 것도 모자라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잦았죠. 보란듯이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길 때도 있었고요. 화가 나서 핸드폰을 몰래 뒤져봤는데 더 기막힌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맞는데 진짜 기막힌 건 제 임신 사실을 알고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연락은 계속 주고받았던 여자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한테 어디서 바람 피우고 애까지 임신해왔느냐 난리를 쳤지만 바람은 오히려 지가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 누구야? 아예 대놓고 연락질하대? 나보고 바람 핀다고 매도해놓고 정작 바람은 네가 피우더만. 이제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나를 몰아세워? 그래, 나도 바람 피웠는데 너도 바람 피웠잖아.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가네. 네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애지우는 성이라도 보였으면 나도 이렇게까진 안 해. 끝까지 뻔뻔하게. 이제 알겠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나까지 의심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반성을 해. 너는 진작에 바람 피고 다녔으면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임신 사실 알기 전에는 얘랑 그 정도 관계 아니었어. 그냥 친구였다고. 근데 네가 남의 애 베고 나서 나도 빡쳐서 만나는 거야. 와이프는 남의 새끼 베고 있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저는 터질 것 같은 분노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람은 지가 피우고 있으면서 그것마저도 다 제 핑계로 돌리더군요. 나중에 애 낳고 후회는 하지 마. 됐고 우리 그냥 지금 그만하자. 너나 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게 너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보여? 이혼할 거야.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살아. 그럼 갈라서. 나 배불러 있는 너 보면 열받아서 이 집에도 들어오기 싫어. 아니, 애 낳고 이혼할 거야. 네 눈앞에 친자검사 들이밀고 이혼할 거라고. 네가 네 입으로 내뱉은 약속 다 지켜. 너야말로. 남편은 그 후 보란듯이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저는 결국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고 억울했지만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도 정말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결국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가 좀 큰 편이라 제왕절개로 낳기로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없었고 날짜에 맞춰 엄마와 병원에 가게 됐죠. 수술 후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되었는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수술 후 정신이 들자마자 저는 친자 검사부터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친자 검사 요구했고 결국 남편과 아이의 친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요. 당연히 남편과 아이의 친생 관계가 확실하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애초에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요. 아주 당연한 결과였지만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님은 뒤집어졌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결과를 확인하고는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제와서 비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아니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저를 믿는 마음이 있었으면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면서요. 저는 너무 분통이 터져 펑펑 울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부위 때문에 아파서 내내 누워있는데 서러움이 복받쳐서 펑펑 울었어요. 우는 것 때문에 배가 더 아파서 진통제까지 또 맞아야 했을 정도로요. 남편은 그 와중에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됐고 이제 확인 다 했네. 우린 이혼하자. 미안해.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너 같으면 의심 안 했겠어? 나 같으면 의심 안 해. 무정자증 판정받아도 임신할 수 있다고 했고 최소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믿고 기다려줬을 거야. 근데 너는 뭐야? 이미 나 임신하기 전부터 여자 만나고 있었고 내 임신 사실 알고는 아주 보란듯이 만나고 다녔지. 뭐야? 그게 정말이야?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얘기까진 안 했거든요. 아니에요. 이 사람 임신 전에는 그냥 알던 사이지 따로 만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임신 후에는 홧김에 몇 번 만나긴 했는데. 몇 번 같은 소리 하네.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기집애랑 여행까지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밖에서 임신해온 여자로 매도하면서 너는 아주 대놓고 바람 피웠지? 네가 인간이니? 나도 그땐 속상하니까. 속상해도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진영이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잘못한 거 하나 없이 10개월 동안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죄인처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 손가락질하던 시부모님도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이혼해. 소송할 거 없이 그냥 깨끗이 협의 이혼해. 그리고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금 사는 집 내 명의로 바꿔줘. 그런 얘기까지 했어? 네. 저 사람이 그렇게 하겠대요. 한 입으로 두말할 건 아니지. 우리 애잖아. 어떻게 혼자 키워? 저는 기가 막혀 깔깔 웃었습니다. 진짜 코미디네. 우리 애?
언제부터 우리 애였어. 지우라고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을 땐 언제고. 내가 연애랑 결혼 생활 다 합쳐서 딴짓한 적이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듣고 바람 펴서 애 가진 몹쓸년 취급했지. 그러면서 너는 좋다쿠나 그 핑계로 바람까지 피우고. 아주 좋은 구실이었겠어. 그 여자 실컷 만나.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그리고 그때 말한 것처럼 애 볼 생각 전혀 하지 마. 얘같이 나빤데 그게 되니? 어머님도 끝까지 뻔뻔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애 아빠 누구냐고 하실 땐 언제고. 저희 엄마 아빠도 속상해서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세상에 별소리를 다 들었다. 긴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나가세요. 이혼 무조건 할 겁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생각나 꺼이꺼이 울었죠. 배앓이 때문에 수술한 배가 너무 아픈데 그 와중에 억울함을 풀었다 생각하니 시원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싶어서 기막히기도 하더라고요. 축복받고 환영받아야 할 아이의 출생에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하고 그때의 그 복잡한 감정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이혼에 관해서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말이 맞으면 이 집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던 녹음 파일과 외도 증거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거나 각서를 쓰는 건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임신 기간 동안 제가 겪었던 마음고생과 남편은 이미 외도를 하고 있었던 점을 등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애면 이 집을 주겠다며 큰소리 탕탕 쳤지만 막상 법적인 싸움으로 번지니 못 준다고 버텼고 결국 소송 끝에 저는 일정 부분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책정을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뻔뻔하게도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제가 다 갖게 되었고요. 아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했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죠. 그렇게 남편과 갈라서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였긴 하지만 아이를 두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망발을 한 것이 아이에게도 두고두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아이에게 헌신하며 보란듯이 잘 키우려고 노력했고요. 남편은 한 번씩 아이를 보여달라며 연락했지만 싹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라서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 목숨보다도 더 귀한 저의 자식이죠. 그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누구시냐며 그토록 지우라고 압박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압박에 정신줄 놓고 수술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요? 지가 바람 피우고 다닌 주제에 도리어 저를 외도로 아이까지 가진 파렴치한 인간으로 취급했던 남편놈. 10개월 출산하고 확인 후 그때 가서 따져도 될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본인이 그러고 다녔으니 저도 그렇게 매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했으면 임신이 그토록 힘든 상태였어도 우리를 찾아와준 아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인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못하고 지 무정자증인데 제가 임신했다고 저를 매도하기 바빴던 전 남편놈. 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신의도 없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는 전혀 없죠. 억울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왔던 저의 소중한 아이. 진절머리 나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저에게 남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소중한 아이 잘 지키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아가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송두리째 배신과 기만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바로 잡게 된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과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도 많구나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되갚아줘야 하는지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습니다.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만 해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 의지하며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만큼 그 남자가 좋았고 또 많이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저는 가장 잔인한 연극 속에서 희생된 피해자라는 것을요. 그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대학 시절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믿어왔던 한 친구로부터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강세라였어요. 세라는 저랑 같은 과 동기였는데 저와는 사는 세계가 아예 다른 것 같은 친구였어요. 세라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고 집도 부자라고 했죠. 저희가 과 잠바를 맞춰 입고 다니며 떡볶이를 사 먹을 때 세라는 20살 생일 선물로 받은 차를 몰고 다니며 저는 이름도 생소한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은 평범한 집안이다 보니 돈 많고 잘 놀고 시원시원한 세라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라 덕분에 어린 나이에 가보기 힘들 것 같던 고급 칵테일바나 연예인들이 온다는 클럽에도 가보고 아버지가 예약해준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며 호캉스도 즐겼습니다. 세라는 늘 얘들아 돈은 내가 낼게. 너희는 그냥 재미있게 놀기만 해 라고 말하는 통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세라의 아버지는 외동딸인 세라를 어아둥둥 키우시면서도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딸에 대한 욕심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도 중요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세라가 직접 저희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대. 너는 머리가 비었고 별로 잘하는 게 없으니 사익감이라도 똑똑하고 잘난 놈으로 얻어야 된다고. 검사나 의사 같은 사짜 직업이던가 아니면 대학 교수 쪽으로 만나라고 하네. 아빠가 나중에 그런 남자 알아서 소개해 줄 테니 결혼만 잘하래. 대신 그 전에 놀고 싶은 건 실컷 놀라고 하셨어. 연애도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사고는 치지 말고 결혼만 아빠가 정해준 사람이랑 하면 된대. 결혼하고 나서는 조신하게 사모님처럼 살라면서. 그래서 아빠 말대로 하려고. 라며 깔깔 웃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며 세란의 아버지는 정말 특이하면서도 희한하게 개방적이신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세라의 아버지도 주구장창 말하셨지만 세라 역시도 결혼이란 감정 없는 비즈니스이자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흘려들었던 그 말이 훗날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꿈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저희는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호텔 컨벤션 센터의 연예 기획팀 직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시험 준비나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가지각색이었죠. 그런데 세라만큼은 여전히 화려한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돈 펑펑 쓰며 놀러 다녔죠. 사실 세란의 집에 돈이 많으니 굳이 취업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란의 부모님도 얌전하게 있다가 시집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졸업 후에도 친구들과 종종 만나고 어울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세라가 저에게 불쑥 말하는 겁니다. 수진아, 너는 거의 모태솔로지? 연애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남자 하나 소개해줘? 아니야, 됐어. 무슨 소개야? 아니야, 진짜 괜찮은 애 있거든. 너랑 딱 어울릴 것 같아. 이 근처에 있는데 같이 만나서 놀자. 그렇게 저는 엉겹결에 세라의 손에 이끌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골목에서 작은 북카페 겸 저녁에는 와인을 파는 와인바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직업은 시인이라고 했는데 시인만으로는 생계가 힘들어 운영하는 카페라고 했죠. 이름은 박지훈이었는데 그 남자를 본 순간 저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하는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한 거죠. 그 남자는 남자다운 외모에 예술가 특유의 고독한 분위기까지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분위기였기에 제 심장은 더욱 두근거렸죠. 지은 씨는 세라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좀 당황한 눈치였지만 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 얘는 내 대학 동기 이수진인데 성격도 너무 좋고 천사표야. 며느리감으로 1등감이지. 너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왔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세라를 말렸지만 지훈 씨는 그런 저를 보고 조용히 웃기만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저는 사실 지훈 씨가 첫인상부터 좋았고 그 역시 제가 마음에 든 듯했습니다. 세라를 통해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귄다고 하니 세라는 마치 자기가 큐피드라도 됐냐. 거봐, 너네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라며 호들갑스럽게 축하해 주더군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나오다가 저희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만에 저희에게는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과 저를 반반 빼닮은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남편은 꾸준히 시를 썼고 공모전에 당선도 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컨벤션 센터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중요한 행사들을 도맡아 진행했죠.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족끼리 따뜻한 저녁을 먹고 아이의 재롱을 보며 웃는 하루하루.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8살이 됐을 무렵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다 같이 만났는데 세라가 본인의 약혼식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세라는 제법 많은 선을 보았는데 딱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는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집안 좋은 유능한 현직 검사라고 했습니다. 놀 거 다 놀아도 결혼은 사짜 직업이라 한다더니 진짜 그렇게 하네. 라며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기에 그저 진심으로 세라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라의 결혼식은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들러리를 서며 진심으로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었죠. 그렇게 세라는 결혼을 했고 1년 뒤 다시 만난 자리에서 시댁이 임신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댁분들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갑갑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라는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삶은 세라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 같았죠. 우리 시엄마가 자꾸 나보고 임신 압박 줘서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이번 달도 소식 없냐고 맨날 그런다? 아니, 솔직히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있겠어? 자기 아들한테 있겠지. 나이도 나보다 5살이나 많고 운동은커녕 맨날 앉아서 서류만 보던 사람이라 자기 관리는 안 해서 배는 있는 대로 나오고 누가 봐도 임신이 안 되면 우리 남편 때문이지 내 탓이겠냐고. 근데 나만 잡아댄다? 남편한테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해도 내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들어. 아, 진짜 스트레스. 술 땡기네. 그러다 갑자기 제게 묻더군요. 수진아, 너 오늘 시간 되지? 밤에 좀 달리자. 내가 쏠 테니까. 아, 나는 좀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저녁에 가족끼리 불꽃축제 보러 가기로 했거든. 그 순간 제 말에 세라가 저를 빤히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너무 묘해서 저도 그 순간 좀 당황스러웠죠. 세라는 잠시 후 표정을 고치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너네 부부는 여전히 깨가 쏟아지네. 너 내 덕분에 지훈이랑 결혼해서 좋지? 고맙지. 하긴 지훈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너 알지? 여자고 남자고 진짜 괜찮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소개 안 해주는 거.
정말 괜찮으면 내가 만나면 되지. 뭐하러 남을 소개해주겠어. 그래서 지훈이도 내가 확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가난한 시인은 결사 반대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너 소개해준 거야. 알지? 라는데 그 말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소개는 시켜줬지만 어쨌든 남편과 제가 인연이니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결혼한 게 다 자기 공이라느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제 남편과 잘 됐을 거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도 기분이 상했죠. 제가 표정이 굳어지자 세라는 막 웃으며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좀 기분이 상하긴 했어도 그냥 세라가 술이 좀 취했나 보다 하고 좋게 좋게 넘겼죠. 그 후로도 세라는 자기 남편 흉을 종종 받고 친구로서 그런 세라의 푸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라는 드디어 임신을 했다고 했어요. 저 포함해서 친구들이 다 축하를 해주었는데 세라는 임신 그 자체보다는 시부모님의 압박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다는 사실이 더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힘들게 가진 아이였기에 몸조심을 하는 것 같았고 출산 후 한동안까지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워낙 힘들게 가진 아이다 보니 세란의 시부모님이 워낙 주의를 시킨다고 해서 출산 후 한참까지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출산한 아이가 거의 돌이 다 돼서야 전화가 왔고 돌잔치를 저희 컨벤션 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의도 할 겸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세라는 역시 자기 남편과 시부모 욕을 했죠. 그러다가 와중에 세라에게 전화가 울렸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장난치듯 남편 욕은 하면서도 그래도 알콩달콩 잘 지내나 보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세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남편 아니야. 그럼 누구야? 방금 자기야라고. 애인이야. 남편이 아니라. 세라의 아무렇지 않은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뭐? 애인? 장난이지? 그런데 세라는 정색하며 말하더라고요. 무슨 장난? 진짜야. 한 10년 다 돼가나? 10년? 그럼 결혼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세라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유분방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결혼도 한 유부녀가 아무렇지 않게 바람을 피다뇨. 게다가 이미 결혼도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라니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확 드는 겁니다. 오랫동안 친구였음에도 세라가 저런 도덕성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애였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저 놀기 좋아하고 활발한 친구라는 건 알았죠. 그 순간 세라에게 너무 실망이 컸고 자연스럽게 세라와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성격이 다른 건 괜찮지만 가치관이나 도덕관념 같은 게 다르면 아무래도 계속 친구를 하긴 힘들 것 같았거든요. 다만 세라의 아들 돌잔치를 저희 컨벤션 센터에서 하기로 했기에 돌잔치 관련 연락만 주고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요즘 세라랑 잘 안 봐? 저는 남편에게 왜 요즘 세라랑 잘 안 만나려고 하는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세라에게 10년이 된 애인이 있다는 사실도 밝히며 나와는 도덕적인 관념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요. 다만 세라의 아들 돌잔치가 있어서 그건 잘 치르고 서서히 멀어져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이 이상한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본인 인생인데.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친구 뒷담화하는 게 더 별로야. 어떻게 살든 그냥 냅둬. 남편의 말에 저는 좀 무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놀라기도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결혼한 유부녀가 오래된 애인이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왜 세라 편을 드는지 그 기막힌 이유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퇴근하고 잠시 보자는 거였죠.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수진아, 너 요즘 세라랑 연락 안 하지? 이유가 뭐야? 친구의 물음에 저는 솔직한 이유를 말하긴 좀 그래서 웃으며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요즘 일도 많고 좀 바빠서 그렇지 뭐. 근데 왜?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연락 안 하는 거야? 나는 다른 이유가 있는 줄. 다른 이유라니? 너 정말 모르는 거지? 세라가 말한 그 10년 된 애인 말이야. 세라의 애인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어리둥절하게 물었는데 친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실은 세라 애인이 니네 남편인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머리 위에서 날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세라가 얼마 전 술에 취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세라는 원래 제 남편과 사귀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지만요. 둘이 죽고 못 살았는데 제 남편 직업이 불안정하다 보니 세라네 아버지가 결혼 반대할 게 불보듯 뻔했기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도 세라가 제 남편을 못 잊고 질척거렸고 결혼은 안 하지만 가까이 잡아둘 요량으로 저를 소개해 준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저 소개해줘 놓고 뒤에서는 계속 제 남편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고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세라에게 10년 넘은 애인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라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그 애인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이라뇨. 세라는 술김에 친구에게 그걸 고백했고 그 후 기억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미 세라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들었는데 저를 생각해서 모른 척할 수 없었대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친구에게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음에도 그래도 마음 한켠엔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은 거죠. 제 눈으로 정말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는데 어렵지 않게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리를 강대리님이라고 저장해놨더라고요. 출판사 직원인 척 하면서요. 하지만 실상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더럽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온갖 사랑 고백과 저에 대한 험담, 그리고 남편이 세라에게 이번 달 용돈은 언제쯤? 이라며 돈까지 구걸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 관계는 물론 남편은 세라에게 돈까지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카페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세라가 남편 카페로 놀러 간다던 그날 두 사람이 카페의 작은 소파에서 뒹구는 짐승 같은 모습도 다 찍혀 있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었죠. 근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이 두 인간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 화면을 본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고 눈물을 쏟으며 몇 시간이나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겨우 진정이 된 저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던 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 계획도 털어놓았죠. 친구는 놀라면서도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곧 세라의 돌잔치가 있었기에 저는 그 돌잔치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돌려줄 아주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말이죠. 세라는 제가 일하는 컨벤션홀의 가장 큰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돌잔치 날까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세라 아들의 첫 생일을 준비했습니다.
음향, 조명, 하객 답례품 하나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그리고 제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세라가 당신도 꼭 와달래. 옛 친구로서. 남편은 의심 없이 참석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세라 아들의 돌잔치 당일 연회장은 검사 남편의 동료 법조인들과 세라 아버지의 정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라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이자 아내인 척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세라는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준비 많이 했겠다. 고마워. 세라의 아무렇지 않은 그 말을 듣는데 마음 같아선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잘 진행되었고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아이의 성장 동영상이 상영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감동적인 멘트와 함께 영상을 소개했고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죠. 사람들은 다 화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뒤편 AV실에서 조용히 준비해둔 USB를 꽂았습니다. 빈 프로젝터 화면에는 아기의 사랑스러운 얼굴 대신 어두운 조명의 남편 작업실이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이 영상이 잘못됐나? 라며 웅성거리는 순간 화면 가득 제 남편과 세라가 짐승처럼 나뒹구는 모습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이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꺼! 당장 끄라고! 세라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화면을 꺼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세라와 저희 남편의 카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죠. 나 임신했어. 날짜가 애매한데 우리 남편에 맞겠지? 설마 네 애는 아니겠지?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야? 만약 내 애면 어쩔래? 네 남편 버리고 나랑 살아야겠네. 헐, 우리 아빠 뒷목 잡고 쓰러질걸? 설령 네 애라고 해도 그냥 내 남편 애인 것처럼 해야지. 돌잔치 때는 꼭 와. 네 애일지도 모르니까.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라의 검사 남편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천천히 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몹시 당황한 얼굴로 도망가려다가 붙잡혀서 멱살을 잡혔어요. 세라의 시어머니는 세라에게 다가가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이런 짓을 저질러? 라며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세라는 바닥에 처박혔고 세라의 친정엄마가 말리면서 싸움이 났죠. 세라의 아버지도 뒷목 잡고 쓰러졌고 한순간에 돌잔치는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비규환을 뚫고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남편에게 용돈까지 줘가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친구 세라야. 나 속이니까 재밌었니? 누구 애인지도 모를 네 아들 돌잔치 아주 축하한다. 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어져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이혼 소장과 상간 소장을 집어던지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비명과 고함, 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그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라의 남편은 세라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아이는 바로 친자검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도 아이는 저희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세라에게 아이를 빼앗고 맨몸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 역시 모든 것을 잃었죠. 그의 북카페 겸 와인바는 유부녀에게 용돈받아 생활하는 불륜 시인의 아지트로 소문이 나 손님도 끊겼고 세라의 전 남편에게 당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혼 관련 소송을 끝내고 그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물론 10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한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겠죠.
문득문득 그날의 배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내려앉고 가슴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속으며 사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은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와 함께 거짓 없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끔찍한 배신을 겪고 나니 세상의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와 제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에게 결혼은 했느냐며 소개시켜준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미 한 번 갔다 왔고 첫 번째 결혼해서 대일대로 되어서 또 갈 생각은 없다고 웃으며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너스레 떨며 가볍게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저 말은 다 진심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랑 하나만 보고 했던 첫 번째 결혼. 하지만 저와는 달리 전 남편은 저에게 사랑 말고 다른 것만 원했던 것 같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주식 수완이 좋은 아버지 덕에 여유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취업 걱정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요. 저는 도예 전공은 아니지만 관심이 많아서 그때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는 없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제 스타일의 남자가 있다며 소개 한번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대학교 동기인데 괜찮은 애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친구의 성화에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인물이 좋고 옷 스타일도 깔끔해서 첫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제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딱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제 친구에게 부탁해서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더군요. 저를 어떻게 알고 소개시켜 달라고 했냐 물어보니까 친구가 제 얘기를 종종 했다고 했습니다.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여성스럽고 차분하다고 제 칭찬을 했다더군요. 그렇게 사진도 보게 되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대요. 그 남자는 입시학원에서 일을 하는 강사였습니다. 인상도 좋은데다 입담도 좋은 편이었는데 친구 말로는 꽤 인기가 좋은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고 나이도 있다 보니 만나오면서 자연스레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아빠가 제 명의로 집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원래 전세를 주던 집이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고 비어져 있었거든요. 아빠는 제 명의로 바꿔줄 테니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가장 기뻐한 건 남친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아빠가 떡하니 저하라고 주신다고 하니 남친도 당연히 좋았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말이야. 지금 다니시는 회사도 탄탄한 회사인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직장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따로 재산이 많으셔? 원래 많으신 거야? 물려받으신 건가? 아, 우리 아빠 주식하잖아. 주식? 우리 아빠 완전 주식 고수야. 옛날부터 했었어. 그래서 그걸로 목돈 꽤 만지셨지. 지금도 하고 계시고. 월급보다는 주식으로 다 불리신 거지. 제 말에 남친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야? 나 그런 거 TV에서나 봤어. 뭐 요새는 주식 안 하는 사람 없다고도 하지만 솔직히 주변에 이득 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근데 아버님은 정말 주식으로 그 많은 재산을 불리셨다고? 우리 아빠는 오래전부터 하셨으니까. 와, 대단하시다. 진짜 존경스러워. 저희 아빠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에 남친은 유난히 감동을 했습니다. 저희 아빠 대단하고 멋지다고 하는데 저도 나쁠 것도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초부터 남편은 자꾸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나도 아버님한테 배워서 주식 좀 해볼까? 아버님이 그렇게 고수신데.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에 꽂혀서 결혼 후에는 틈만 나면 주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빠한테 배우겠다고요. 저는 그냥 좋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공부해가면서 조금씩 하신 거고 뭘 가르쳐주고 하실 건 없으실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솔직히 주식만 잘 되면 자기가 굳이 이렇게 학원 다닐 필요 있냐며 아버님한테 좀 배워볼 수 있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좀 실망했습니다. 주식이든 뭐든 돈 잘 벌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본인 일에 자신감 넘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주식 이야기 이후에는 백날 일에 받자고 차라리 아버님 밑에서 제대로 주식을 배워보겠다고 징징거리더군요. 결국 저희 아버지께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좋게 거절하셨어요. 오래 했다 뿐이지 뭐 가르쳐주고 할 그런 것도 아니야. 아휴,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하셨으면 고수 중에서도 고수실 텐데. 고수는 무슨 운이 좋았던 거지. 회사 발전 가능성을 보고 조금씩 사모았던 게 운 좋게 잘 된 거고 별다른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자네 지금 학원 잘 다니고 있잖아. 꼬박꼬박 월급 잘 나오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지 뭐. 아버지는 그렇게 둘러 말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몹시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너무 서운해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버님이 안 가르쳐 준다면 자기가 알아서 해본다면서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관여를 안 했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 주식으로는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계속 하긴 했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거나 쪽박이 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계속하는 정도였죠. 저와도 딱히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 생활도 5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맘때 차를 바꾸셨어요. 원래 타고 다니시던 차가 오래되기도 해서 아버지는 인생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신다며 꽤 비싼 차를 사게 되셨습니다. 그 차를 보게 되고 남편은 잠잠하던 그 주식 타령이 또 시작되었어요. 아버님 차 진짜 좋더라. 그치, 편하기도 하고. 좋으시겠네. 하긴 뭐 아버님이야 워낙 잘 버시니까 주식으로. 혹시 뭐 주식으로 최근에 또 많이 버신 거야? 아니야. 원래 차는 바꿀 생각 하셨어. 아빠 원래 타던 차가 15년 정도 됐는데 카센터 가보니까 차에 문제 많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빠도 계속 바꿀 생각 하시다가 결국 바꾸신 거야. 아버님 요새도 주식 계속 하시잖아. 뭐 투자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계속 하시겠지.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말로 좀 그렇다. 뭐가? 아니, 솔직히 사이는 자식 아니야? 좋은 정보 있으시면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어떻게 혼자만 매번 돈 버시고. 남편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아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주식하고 차 바꾸신 일이 왜 사위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나요? 근데 그게 왜 좀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아. 아버님도 뭐 가르쳐 주실 거 없다고 하시고.
하지만 정보가 있으면 좀 나눠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 잘 될지 안 될지 아빠가 어떻게 알고 함부로 정보를 주셔. 아버님도 잘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득도 보신 거고. 솔직한 말로 좀 섭섭해. 좋은 정보 있으면 아버님도 하시고 우리도 하면 좋잖아. 저는 남편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야, 나는 자기가 왜 이렇게 돈돈거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등바등한 상황도 아니잖아. 아빠가 집 해주셨겠다. 우리가 버는 돈은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 나쁠 것 없는 상황인데 왜 자꾸 더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욕심이라니. 당신은 고상하고 나는 돈 욕심이나 부리는 사람이야? 막말로 돈 더 많으면 당신도 좋은 거잖아.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지. 근데 결혼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자꾸 우리 아빠를 걸고 넘어지냐고. 그 말에 남편은 저를 싸늘하게 보더라고요. 부족함이라고는 없이 살아봐서 아쉬운 것도 없구나 너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해맑은 소리나 해대지. 뭐? 아 됐어. 나도 치사해서 더 이상은 이런 소리 안 해.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는 거야?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이럴 때 보면 딱 아버님이랑 똑같아. 남편은 그렇게 쏘아붙이고 자리를 떠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나보고 욕심 많다고? 아니, 진짜 욕심 많은 건 당신 아버지야.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려고. 뭐라고? 당신 아버지?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은 그렇게 저를 노려보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기막힌지. 저희 아빠가 저희더러 돈을 달라고 했나요? 차를 달라고 했나요? 주식 안 가르쳐 준다고 왜 가만히 있는 저희 아빠를 혼자서 원망하면서 당신 아버지라고 하질 않나, 욕심이 많다고 하질 않나, 저런 생떼를 부리는 건지. 저도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었죠. 남편과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사이가 몹시 냉담해졌습니다.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같은 공간에도 잘 안 있으려고 했어요. 남편은 이불 다 챙겨서 작은 방 가서 자버리고 저는 저대로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썼죠. 저희 아빠 욕 실컷 해놓고 왜 남편 본인이 더 토라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끔 지나가다가 열린 문 사이로 보면 내내 컴퓨터로 주식창만 보고 있었어요. 주식에 몹시 집착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냉전이 이어졌을 때였어요. 남편이 돌연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하는 소리가 자기는 가족이 아닌 것 같고 너무 서운하답니다. 저한테도 덮어놓고 아버지 편만 드는 게 너무 서운하다고 하면서요. 도대체 저희 아빠가 뭘 어쨌다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진 모르겠지만 이혼까지 하자고 하니 저도 좀 놀랐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묘하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혼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 틈만 나면 폰을 확인하고 귀가도 점점 늦어지고 저는 남편에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의 차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두었어요. 불법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진짜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녹음된 것을 듣다가 결국 제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학원 여선생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그 여선생을 집에 데려다주는 모양인데 두 사람의 대화가 평범한 직장 동료의 대화가 아니더군요. 자기야, 오늘 치마 입으니까 다리 너무 예쁘다.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입고 왔지. 자기 집 들렸다 갈까? 그러던지. 참, 이혼 서류는 줬어? 뭐래? 생각할 시간 갖자고 하지 뭐. 갑작스럽다고. 아휴, 이제 와서 무슨. 있을 때나 잘하지. 그치? 내 말이. 욕심 좀 작작 부리고 사위한테도 좋은 정보도 알려주고 그랬으면 우리 자기가 이렇게 섭섭해하겠어? 그러니까. 아니 사이가 돈 잘 벌면 결국 자기 딸이 호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돈은 자기 혼자 벌려고. 욕심쟁이 노인네. 저는 그걸 듣는데 화가 나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내연녀한테까지 저희 아버지 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빠가 정보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바람피고 다니는 거면서 끝까지 제 핑계, 저희 아빠 핑계. 진짜 더럽고 치졸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도 똑같아. 어떻게 보면 자기 와이프도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래, 만약 우리 아빠가 그런 입장이었어 봐. 당장 자기 불러다가 알고 있는 주식 노하우 싹 알려주실걸?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럼. 내가 자기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뭔 상관이야. 이제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건데. 그래, 맞아. 나 이 여자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라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 이혼하고 지금 집 재산 분할 받을 거야. 재산 분할 될까? 절반까진 아니지만 5년 넘었으니까 웬만치는 되지 않겠어? 나도 잘 준비해 봐야지. 변호사 선임해서. 그래, 그 집 시세가 얼만데. 웬만치 건져도 꽤 되지. 맞아. 그러기 위해선 우리 절대 걸리면 안 돼. 나도 조심할게. 자기 이혼 전까지 완전 죽은 듯이 살게. 진짜 생각 같아서 자기 와이프 찾아가서 우리 경호 씨 왜 섭섭하게 하느냐 혼내주고 당당하게 자기 찾아오고 싶은데 우리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참는다. 고마워. 역시 나 존중해주는 사람은 우리 수진이 뿐이야. 사랑해. 나도. 아주 연병을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집이고 결혼 생활 동안 뭐 대단한 기여를 했다고 재산 분할까지 바라나요? 이렇게 바람까지 피워대면서 이런 악질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한 집에서 살았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며 그 녹음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도 박살내고 나도 남편 놈과 깨끗하게 끝낼 수 있을까 생각했죠. 가장 먼저 집 명의부터 바꿔야겠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저희 부모님께 다 말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받는데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눈치챈 걸 그놈이 아직 모를 때 명의 이전을 아빠에게 다시 하자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남편은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지 자잘한 시비를 걸면서 이혼 요구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저에게 술 먹고 와서 뭐라고 할 때도 있었고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애초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야. 맞지? 무슨 억지 부리는 거야?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아버님은 본인만 잘 되려고 하고 정보도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해도 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혼자서만 떼돈 벌고. 저는 부글대는 속을 달래며 말했죠. 아빠라고 매번 이득 본 줄 알아? 손해볼 때도 많으셨어. 괜히 당신한테 정보 줬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 아빠 원망하게? 아니, 결과야 어찌됐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주신 거니까 원망 안 해. 내 선택이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애초에 무슨 정보든 다 본인만 알고 돈 버시겠다는 게 보이니까 내가 섭섭한 거 아니야. 내가 돈 잘 벌면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돈은 왜 그렇게 벌고 싶어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 내연녀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냐 묻고 싶은 걸 꾹 참았죠. 돈 많이 벌어서 번듯한 학원 하나 차리고 싶어서 그런다. 왜? 남 밑에서 그만 일하고 내 학원 하나 갖고 싶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욕심이야?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 어느 세월에 학원은 몫이 중요한데 좋은 데는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점점 딸이 월급 모아서 어느 세월에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 잘 될 수 있는데. 저놈의 아버님 때문에 소리. 저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고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애초에 아빠가 저희한테 집을 사주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더불어 이 남자한테 저희 아빠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기도 하고요. 무슨 저희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아닌 돈줄로만 보이는 건지 당장이라도 개싸움 벌이고 그래 이혼하자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이혼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고 또 참았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바쁘다고 거절했는데 제가 설사 이혼을 한다 해도 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일부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놓고 신경 써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와서 식사도 하고 와인도 한잔하니 남편도 약간 풀린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며칠 전에 자기가 술 먹고 나한테 속마음 얘기했잖아. 기억나? 기억나지, 당연히. 그것도 기억 안 나면 내가 뭐 알코올 중독자게? 왜? 그것 따지려고? 저는 부글대는 속을 참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그날 자기 얘기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할 게 아니라 당신 마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거지. 근데? 그래, 당신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겠더라고. 나는 여태까지 우리 아빠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당신 입장에선 충분히 서운할 수 있어. 제가 마음을 헤아려 주듯 말하니까 남편도 조금은 기분이 풀린 듯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서운한 건 당신도 알아줘야지. 맞아. 그러라고 부부인 건데. 당신 말처럼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우리 아빠야 괜히 정보 줬다가 잘못되면 가족끼리 더 틀어질까봐 그러신 건데 당신 말대로 당신 선택이고 설사 잘못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면 투자 정보를 당신한테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계속 말했죠. 우리 계속 이렇게 냉전 상태로 지낼 순 없잖아.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생각 많이 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난. 그렇긴 하지.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또 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덜컥 이혼해버리는 건 아니라고 봐. 그래, 맞아. 저는 식탁 위에 남편 손을 꼭 잡았죠. 내가 아빠한테 좋은 투자 정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제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너무 성급하게 얘기해서. 당신 말대로 나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러는 거야. 다른 뜻 없어. 맞아. 어떤 방법으로든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학원도 차리고 그러면 좋지. 나도 자기 꿈 응원할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내 마음 이해해주니까 나도 서운한 거 풀리잖아. 그래. 자기 마음 이해해 주려고 나도 많이 노력할게. 남편은 완전 기분이 풀린 듯 실실거리더라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와인을 남편 면상에 쳐붓고 싶은 걸 참아가며 겉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 아버지 원망하고 직장 동료랑 바람나서 재산 분할이나 바라고 있었던 게 우리 가족에게 상처받은 척 하는 꼴이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시간을 두고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때가 돼서 남편에게 말했죠. 아빠가 두고 보고 있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다고요. 지금은 주가가 낮은 편인데 조만간 큰 이슈가 있어서 그때 확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남편은 아버님은 얼마나 투자하시냐고 물었고 저는 큰 돈을 투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투자할 거냐고 잘 못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넌지시하면서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버님의 경험을 믿어보겠다며 투자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개인 돈에 시부모님께도 빌려서 거금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이슈가 터져 급등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때가 됐다 싶어 그때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름은 권수진이고 자기 학원 국어 강사지? 남편은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누가 나한테 문자 보냈던데? 당신 남편 바람핀다고 이름하고 정보까지 알려주면서. 남편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바람이라니.
당신 정말 너무한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하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당신 그때 이혼 얘기했지? 좋아, 우리 이혼해. 제 말에 남편이 이번엔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직장 동료였다가 내가 한창 집안일로 마음 안 좋을 때 그 여자가 접근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안해. 당장 정리할게. 남편은 생각보다 더 저에게 매달리며 그 여자를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아.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랑 끝내. 그러면 나도 이 일은 그냥 덮고 모른 척 해줄게. 우리 한창 사이 안 좋을 때 당신이 잠깐 실수한 거다라고 이해해줄게. 고마워. 나 그 여자랑은 정말 별 사이 아니야. 그 여자한테 똑똑히 전해. 지금 당장. 남편은 망설이다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뺏어서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그 여자는 신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응, 자기야.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내가 다 알았어. 뭘? 외도 사실. 그래서?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이혼을 왜 해? 뭐? 우리 그만하자. 진작에 그만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왜 이래? 와이프랑 이혼한다며. 이혼하고 나랑 산다며. 내가 언제? 헛소리 하지 마. 뭐라고? 헛소리? 야!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우리 와이프를 두고 너랑 살게? 그때는 내가 잠깐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우린 끝이야. 이 관계가 잘못된 건 너도 알잖아. 야! 너 나 속였어?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한 건 너잖아. 내가 언제? 말 지어내지 마. 네가 이혼녀라고 나까지 이혼해야 속이 편하겠어? 우리는 끝이니까 그만 좀 해라. 지긋지긋하니까. 야! 심경호!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속으로는 가지가지 한다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남편을 이해한 척 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저기 집애랑 만나거나 할 땐 진짜 끝이야. 알겠어. 미안해. 그렇게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낸 것까지 보게 되자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고 어안이 벙벙해 보였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끝이 났고 외도 사실도 제가 다 덮어주기로 했다 생각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혼 서류를 줬으니까요. 남편은 이게 뭐냐며 어리 나갔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도저히 화가 나서 용서 못하겠어. 덮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갈라서자. 네가 없던 일을 해준다며.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우리는 끝내자.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여자한테 가고 싶으면 가. 원경아, 이러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 덮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애초에. 끝내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이혼은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녹음 내용과 남편이 그 여자와 통화한 내역까지도 다 녹음을 해두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내연녀에게도 상간소장을 보냈죠. 그 와중에 남편 주식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슈가 터지긴 터졌어요. 안 좋은 이슈요. 덕분에 반토막이 났죠. 투자 가능성 전혀 없고 오히려 악재가 있는 회사는 없는지 아빠에게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려준 곳이었거든요. 아빠는 제 복수를 위해서 웃돈까지 주며 사온 주식 정보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투자한다고 하니 남편도 신나서 그 회사에 투자를 했겠지만 사실은 상황이 몹시 안 좋은 회사였던 거죠. 저희 아빠요? 저희 아빠도 투자하긴 했어요. 한 10만 원? 남편에게 저희 아빠도 하기는 했다고 했으니 그 정도는 넣어두었죠. 반토막 됐으니까 5만 원 정도 되었겠네요. 어쨌든 저도 할 말은 있었죠. 저희 아빠도 투자하긴 하신 거니까. 남편은 주식이 반토막 난 걸 알고 길길이 날뛰며 저한테 전화해서 일부러 그런 거냐며 가만 안 둔다고 욕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 녹음해 두었어요. 그리고 따졌죠.
나나 우리 아빠가 너한테 투자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한 거 아니냐고요. 문제 생겨도 아무 상관없다고 신나서 투자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서요. 우리 아빠도 똑같이 손해보셨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분해하면서 나중에 소장에도 이 내용을 썼더군요.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의도적으로 집 명의도 바꿨고 주식도 일부러 안 좋은 회사를 좋은 척하면서 투자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주장했죠. 재산 명의 바꿀 때만 해도 남편의 외도를 알지 못했고 단순한 세금 문제 때문에 아버지께 돌려드린 것이다. 또 주식 투자도 아빠가 정보를 주시긴 했지만 선택은 남편의 의지였다. 게다가 아빠도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본 건 똑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적을 뿐이다 라고요. 주식 투자는 결국 본인의 의지로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 되겠나요? 제가 억지로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요. 결론적으로 남편은 있는 돈도 탈탈 털린 데다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했습니다. 자기 이렇게 만들고 무사할 줄 아느냐며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하길래 녹음해서 바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 안 하더라고요. 본인은 저 때문에 빈털터리로 이혼당했다 생각하겠지만 가만 돌이켜보면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주셨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투자 정보 안 준다고 난리치고 바람나서 이혼해달라 그러고 다 자업자득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소송 당시에는 저도 스트레스가 몹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견뎌서 저 남자와 깨끗하게 끝을 내겠다는 각오로 버텼죠.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서운하다고 할 때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소리를 잘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정작 저희 부모님이나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한 건 남편 본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돈줄로만 생각한 건 오히려 남편이었으니까요.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집착은 했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뭔지 모르는 사람 같더군요. 저는 이혼 후 다시 도예 공부를 했고 지금은 도예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며 재밌게 잘 살고 있고 지금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다시 결혼 생각이 없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저는 제 스스로를 잘 보살피며 지금처럼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 평범하던 제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었죠. 저는 우연히 남편 폰 충전을 해주다가 그때 마침 온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밤 11시에 회사 후배 직원으로부터 온 문자. 카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내용 자체는 평범했지만 그 여자의 말투와 묘한 느낌, 여자의 직감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연애 때나 결혼 때나 남편의 폰을 뒤져본 적은 없는데 그날 처음 남편 몰래 폰을 뒤져봤습니다. 남편도 제가 폰을 안 보는 걸 아니까 문자 내역도 그대로고 서로 주고받은 사진도 그대로 있더군요. 상대 여자는 남편 회사에 입사했던 후배 직원이고 대학을 갓 졸업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고 했고 남편과는 카풀을 하는 것 같았죠. 그 여자와 제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있건만 반말로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다정하게 밀착해서 찍은 사진도 서로 잘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제 가슴은 터질 것 같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었죠. 저는 남편의 오래된 차를 바꿔주려고 따로 적금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걸 털어서 심부름 센터를 찾았습니다. 사기도 많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몇 날 며칠을 뒤져 알아낸 곳이었죠. 그곳에 남편과 그 여자의 외도 증거를 찾아달라 의뢰를 했고 그 후 정보들과 증거를 받게 되었어요. 증거를 제 손에 쥐고 나니 진짜 바람난 게 맞구나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진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태껏 한 입을 덮고 산 이 사람은 누굴까 싶고 나는 완전 바보 멍청이였구나 싶고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인터넷으로 수면제도 구해봤지만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차마 시도는 못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남편한테 모든 걸 다 말하고 정신 차리라고 해볼까도 싶고요. 남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결론적으로는 조용히 준비해서 이혼하고 여기 집은 팔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지방으로 내려가 살아야겠다 결심했죠. 거기서 저도 일하면서 애들 키워야 되니까 생활비 좀 적게 드는 동네로 가야겠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남편도 남편 식구들도 저를 찾을 수 없게끔 아예 멀리 떠나려고 했죠. 그 여자를 만나볼 생각도 했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대학 졸업한 어린 나이 여자애가 애 둘 딸린 유부남이랑 신나서 바람피고 놀러 다니느냐고. 하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제 성격상 그 여자 머리채 휘어잡을 용기도 없었어요.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 여자에 대한 대강의 신상은 정보업체를 통해서 알긴 알았지만 그렇다고 만날 용기는 없었죠. 따질 만한 성격도 안 됐고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랑 끝내달라 부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저는 몰래 이혼 준비를 하고 있던 거라 그 여자를 만나면 남편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한번 만나게 되더라도 이혼 준비가 다 끝난 뒤에 만나야겠다. 괜히 중간에 어설프게 책 잡히지 않겠다 결심했죠.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이혼 준비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기분이 뭔지 알겠더군요. 살은 계속 빠져가고 밤에 잠은 못 자고 혼자 있으면 내내 눈물만 나고 외도는 인격살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국에서 필요한 게 있어서 사서 집으로 걸어가던 길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정도는 아닌데 머리가 핑핑 돌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쓰러진 곳이 또 하필이면 차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못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급하게 달려오시더니 저를 챙겨서 근처 벤치에 앉혀주셨어요. 제 가방과 짐도 챙겨주시고요. 물도 주시고 사탕도 하나 까서 입에 넣어주시고 괜찮느냐 병원 안 가봐도 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그분은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신 것 같았죠. 몇 동 몇 호냐 하시길래 말하니 집까지 데리고 가서 침대까지 눕혀주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 뒤로 기운이 없어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보니 식탁 위에는 포도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놓고 가신 것 같았죠.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집까지 바래다주고 다시 동네에서 마주치면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집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니까 그분이셨어요.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였죠. 놀란 마음에 열어드렸더니 부침개를 좀 많이 했다며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다고 잠깐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저희 집에 오셔서 차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몸은 괜찮았느냐, 어디 몸이 안 좋느냐 그러셔서 저혈압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댔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셨는데 얼마 뒤 그분은 또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보통 때 같으면 낯선 사람이 저희 집에 불쑥불쑥 오는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고 저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남편과 그 여자가 떠올라서 눈물만 나고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수다 떨고 웃고 차 마시고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싹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그분이 저에게 말하시길 그때 제가 너무 위태로워 보였대요. 표정이 꼭 금방 죽을 것처럼 힘겨워 보였다고요.
그래서 저 애기 엄마는 왜 저렇게 안색이 안 좋을까 하던 찰나에 제가 쓰러진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음이 너무 쓰여서 부침개 핑계로 저희 집 와보고 또 그 뒤에도 일부러 찾아오시고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을 위해 그렇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그분은 생명의 은인 같았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면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잠시 동안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도중 저희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는데 아빠까지 돌아가시면서 저는 더 힘들고 괴로웠죠. 그런데 남편이 저희 아빠 장례에 발벗고 나서서 정말 열심히 돕는 겁니다. 사위니까 당연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이혼을 생각해서인지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맙고도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가 다 끝났고 저는 남편에게 고생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를 했죠. 사실은 나 다 알고 있다고. 네가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났다는 걸. 따져 묻지 않을 테니 아이를 생각해서 조용히 이혼했으면 한다고 말이죠. 제 말에 남편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도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데 남편은 잘못했다고 펑펑 울며 빌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혼은 할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모든 재산명이 다 저한테 넘길 거고 다시는 그런 짓 않겠다며 미친 듯이 저를 붙잡더군요. 사람 마음이 무조건 이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앞에서 그렇게 비니까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죠. 그러던 와중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 교회의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여서 그랬는지 거기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 아주머니를 권사님이라고 불렀죠. 남편이 매일 잘못했다고 비는 통에 저는 잠깐 이혼은 보류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그 여자랑도 다 끝을 냈다고 했고 저와 아이들에게 몹시 잘했습니다. 남편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용서를 빌었기에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한 번은 덮어주기로 하고 이혼은 없던 일로 하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도 얻고 있었기에 그렇게 덮어두고 넘어가기로 한 거였죠. 다만 그때 모아두었던 증거는 USB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다음에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때 당시에 내 인생이 허무하다 생각해서 그걸 채워줄 여자를 찾았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인생만큼 당신도 힘들고 외롭다는 걸 이제는 잘 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하고 살 거다 라며 반성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을 완전히 용서하기로 하고 그날 일은 없었던 일처럼 다시 생각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쯤 저는 이런저런 집안일로 한동안 교회에 못 나갔다가 오랜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저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7년 전 저를 죽고 싶게 만들었던 남편의 내연녀를 말이죠. 제가 수도 없이 보고 또 봤던 그 사진 속 여자. 7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직접 눈앞에서 보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잊고 싶었던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오르고요. 그 여자는 저를 몰랐습니다. 본 적도 없고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분명히 알아봤죠. 저는 그날 속이 좀 안 좋다고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건만 그 여자가 있을까봐 교회에 또 못 가겠더라고요. 아무리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해도 교회가 하나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왔을까? 다 잊고 살았는데 왜 저 여자와 다시 맞닥뜨린 걸까? 많은 생각이 들었죠. 권사님이 무슨 일 있느냐, 어디 아프냐 연락을 하셨지만 그냥 조금 속이 안 좋다고만 대충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교회에 계속 안 갔어요. 그러다가 권사님이 교회 행사가 있는데 꼭 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셔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저를 모르니까 저도 모른 척하면 되겠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권사님이 그 여자를 본인의 예비 며느리라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거였습니다. 권사님은 바깥분이 한의사시고 아들도 한의사예요. 부자가 함께 한의원을 하시죠. 저도 몸 안 좋을 때 권사님 소개로 약 지어 먹은 적도 있고 저희 아이들 체질 개선 때문에도 많이 다녔었고요. 권사님만큼이나 그 아들도 인상도 좋고 성품도 좋습니다. 권사님이 자기 아들 여자친구가 있다고 전에 말하신 적은 있는데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다른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결혼도 할 거고 며느리 될 거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이제 여기 다닌다면서요. 그 여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한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가만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이랑 그랬던 여자구나. 잊고 지냈다 생각했는데 속에선 불구덩이 같은 화가 올라왔죠. 남의 가정 박살낼 뻔했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본인 행복 찾아서 결혼하려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나중에 권사님에게 따로 들어보니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수능을 다시 봤답니다. 그리고 교대 졸업하면서 임용돼서 이번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대요. 처음 사귄 지는 꽤 됐는데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랍니다. 근데 여자 쪽 집안은 별로 좋지 않아서 권사님도 초반엔 반대를 좀 하셨대요.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 계시고 언니도 한 명 있는데 발달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 하시면서 온 가족 먹여 살리고 있는데 결혼하면 그 집 생활비까지 우리 아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집안 형편도 많이 어렵고 아픈 언니도 계속 돌봐줘야 되는 입장이라 결혼하면 아들이 고생할 것 같아 반대하셨대요.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기어코 다시 만나는 거 보니까 인연인가 싶고 또 사람 자체로만 보자면 착하고 참하다면서 심성이 고운 것 같아서 결국 허락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날짜를 맞춰보니 그 여자가 저희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을 때 이미 남자친구도 있었던 셈이었죠. 권사님의 아들과 사귀고 있었던 거니까요. 생각 이상으로 참 뻔뻔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겨우 다 잊고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괜한 풍파를 다시 일으키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저는 이대로 그냥 묻어두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죠. 게다가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 여자도 똑같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제가 이걸 다 터뜨리면 권사님이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권사님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모른 척하는 건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유부남하고 바람피는 정신머리를 가진 여자가 가정에 충실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제가 여기서 저 편하자고 침묵을 한다면 이건 권사님께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죠. 입장 바꿔서 제가 검사님 입장이라면 고이 잘 키워온 아들이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 저는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복수의 심정보다는 은인에 대한 보답으로 말해야겠다 결심했죠. 이 일로 인해 저희 집에 다시 풍파가 생기더라도 또 권사님이 저를 다시는 안 보고 싶어 하셔도 그럼에도 용기 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권사님께 따로 시간을 내달라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권사님은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교회에 자꾸 안 넣으려고 하느냐 걱정하시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권사님과의 관계가 끝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럼에도 제가 판단하기에 권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얘기다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느냐며 권사님은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가방에 있던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왔던 예비 며느리라는 분이요. 저 아는 분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7년 전에 외도를 저질렀던 사람이거든요. 제 말에 권사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군요. 선영 씨 남편이랑 우리 예비 며느리가? 네,
그때 죽고 싶던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권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위태로워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 이 일 때문입니다. 다 잊고 지냈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여자를 교회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여자의 집안 사정이 어찌됐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과거에 유부남인 거 알면서 바람을 피웠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과거라면 몰라도 이런 일은 권사님도 아시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권사님한테 받은 은혜와 도움이 너무 큰데 제가 이걸 모른 척하는 건 너무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을 듣는 권사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보셨어요. 1년 전이라면 우리 애랑 사귀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사님은 사진 챙겨가도 되느냐 하셔서 그러시라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시는데 안색이 안 좋으셔서 제가 좀 부축해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권사님은 괜찮다고 제 손을 거절하고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권사님과 제 관계도 끝이 났구나 싶어서 좀 울적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에 안 나갔어요. 다른 교회분에게 들으니 권사님 아들은 파혼했다고 얘기를 전해주시더군요. 그 예비 며느리라는 여자는 더 이상 안 나온다고도 하셨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마음이 마냥 편치는 않았죠. 그런데 그 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죠. 권사님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곧장 아들하고 그 여자를 불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다는데 맞느냐 하니 그 여자는 모함이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펄쩍 뛰었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하지만 권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제야 맞다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지난 과거였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더랍니다. 자기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요. 아들도 충격이 크고 본인이랑 사귈 때 회사 선배랑 그랬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몹시 큰 것 같았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고 파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많이 힘들어했고 또 권사님도 그 여자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생각 못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묻어두기로 한 일을 다시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맙다고,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 오직 심성이 곱고 착해 보이는 게 가장 컸대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과거가 있었다고 하니 심성적으로 올바른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 그러시면서요. 그렇게 권사님과 손붙잡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망설였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게 참 잘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은인에게 은혜를 갚는 법은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권사님도 제 뜻을 오해하지 않고 고맙게 받아들여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 후 다시 교회도 나가고 권사님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날 남편의 외도는 다시 생각해도 참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이지만 그로 인해 좋은 인연도 생겼고 제 삶에 좋은 변화도 생겼으니 지금처럼 꿋꿋하게 잘 지내보려 합니다. 물론 남편이 또다시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뒤도 보지 않고 갈라서야겠지만요. 가끔 권사님과 제 인연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권사님이 저를 도와주고 베풀어 주셨던 일들, 그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으라고 그 여자가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권사님에게도 또 그 아들에게 정말 심성 곱고 착한 좋은 인연이 나타났으면 하고 바래요.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